안녕하세요. 이다지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캐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사이다 같은 강의를 해드릴게요. 한국사를 공부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아무런 감이 없는 학생들. 한국사가 막연히 어렵고 암기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은 친구들에게, 그리고 좀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친구들에게 한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아주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선생님이 대형 강의 관련해서 초청받아서 할 때도 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역사를 직접 공부했던 학생으로서 느꼈었던 정말 중요한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사이다 같은 강의. 여러 가지 챕터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역사는 인물들이 이끌어 나가는 내용들이잖아요. 그 인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 사람들의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선뜻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바로 감정이입이에요. 그 시대에 그 장소에 내가 그 인물이 됐다고 생각하고 감정이입을 하면 외우지 않고도 역사적인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자판기 동전을 넣으면 자판기에서 음료수가 나오듯이 수학에서는 이런 함수가 있죠. fx = y, x라고 하는 조건값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y라고 하는 결과값이 달라지잖아요. 선생님 한국 사는데 왜 수학이 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것처럼 어떤 과정이 있으면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 결과만 배우니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선생님이 과정에 대해서 감정이입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그 아까 함수 fx = y를 역사 속에서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조건값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겠죠. 우리가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들은 시대가 있을 거고요. 어떤 시기인지 시간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개인적인 요소도 고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시대를 고민을 해보면 지금 미니스커트를 입는 것과 조선시대 때 미니스커트를 입는 것은 의미가 다른 것처럼. 개인 요소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폭군이 누구죠? 연산군. 우리가 막 연산군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에게는 친어머니가 사약을 먹고 돌아가셨던 그런 아픈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요소를 생각을 했을 때 관련돼서 어떤 왕이 어떤 업적을 남겼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암기할 분량이 이렇게 쭉 줄어드는 거죠. 감정이입하는 그 순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려시대 왕들 중에서 랭킹 1위,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왕이죠. 광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광종의 업적들, 수많은 업적들 우리가 배우고 시험에서 무수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광종이 왜 그런 업적을 했는지에 대한 X, 그 상황에 대한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광종이 처해 있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Y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그 결과값을 뽑아볼게요. 시대는요, 고려 초기예요. 고려를 건국한 사람 누군지 아시죠? 왕건, 왕건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어땠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그냥 처음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호족은 강하고 왕권은 약했대요. 자, 호족이 누군지부터 알아야 되죠. 호족은 중국 사이도 있고 일본 사이도 있어요. 지방에 있는 대토지 소유자를 뜻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감자농장, 대농장 주인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호족의 권한이 왜 강했느냐? 이들이 고려를 건국하는데 큰 힘을 보탰어요. 개국 공신으로서의 그런 자긍심이 있었겠죠. 더불어서 고려를 건국한 왕건 자체도 호족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반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을 투표로 담임 선생님으로 뽑았다면 그 담임 선생님을 학생들이 무서워하고 존경할까? 아니지. 담임이 무슨 말만 하면 야, 너도 우리랑 똑같은 학생이었잖아 라고 얘기를 하겠죠. 똑같습니다. 호족 출신의 왕건은 초창기에 호족을 통합하는 데 힘쓰긴 했지만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지 못하고 호족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광종은 개인 요소가 어마어마해요. 광종은요, 엄마가 29명이래요. 낳아준 엄마가 29명은 당연히 아닐 거 아니야. 한 명은 친어머니, 28명은 그쵸, 아버지 태조 왕건께서 호족들을 통합하고자 결혼 정책을 통해서 28명의 부인을 두시고 광종의 어머니는 한 분이셨던 거죠. 자, 그래서요, 아들만 25명이었대요.
한 반이 그냥 내 다 형제들인 거야. 그럼 내가 형제가 많아서 기쁠까? 라고 하고 생각을 한다면 너무너무 순진한 거고, 왕에게 있어서 남자 형제는 피를 튀기면서 싸우게 될 왕권의 경쟁자죠. 그런 상황 속에서 피 튀기는 왕이 쟁탈전이 실제로 벌어졌고, 그 결과 광종은 4대 왕이야. 왕건이 1대니까 2대, 3대가 있을 텐데 우리는 아무도 2대 왕과 3대 왕을 몰라요. 교과서에도 없거든. 왜냐? 업적이 없이 일찍 죽었으니까. 왜 죽었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치열한 왕위 다툼 속에서 2대 왕 태종 같은 경우에는 재위 2년 만에 의문사, 3대 왕 정종 같은 경우에는요 3년 만에 정신질환으로 사망하게 돼요. 감정이입 해보세요. 여러분이 광종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광종이 했던 개혁 정책들,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한국사 공부를 쉽고 재밌게 하려면 감정이입이 일단 잘 돼야 돼요. 근데 이과 학생들이 이게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한국사에서 가장 많은 것들이 왕들의 업적을 공부하는 건데 우리가 그게 재미없는 거는 결과를 배우니까, 이 결과가 왜 나왔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결과를 배우니까 암기로 느껴지는 거예요. 감정이입을 하고 그대로 끌고 와서 Y값, 광종이 했던 정책들을 정리를 해봅시다. 광종이 처한 상황이 어렵다는 건 어느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광종이 뭐를 해야 될까? 너무 분명하죠. 왕권 강화, 호족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해야죠. 이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게 정말 쉬운 일인데 아직까지 아무도 못했던 게 아니잖아요. 다이어트가 말로만 들으면 되게 쉬운데 실천하기 어려운 것처럼 태종과 정종은 왜 그렇게 죽었겠어? 광종도 왕권 강화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처음부터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을 내놨다면 누군가가 보낸 자객에 의해서 형들처럼 비명 행사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광종은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왕 1위를 다투는 정말 천재적인 정치적 감각의 소유자였습니다. 자, 광종은요 총 3단계에 걸쳐서 왕권을 강화해요. 일단 1단계에서는 호족들을 안심시킵니다. 간보기를 해요. 실제 선생님이 실록 다 찾아본 거예요. 간보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예스맨으로 삽니다. 예스맨. 호족들이 무언가 하자고 할 때 무조건 오케이를 외치는 거죠. 호족이 굉장히 권력이 세니까 왕한테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야, 우리 동네에 다리 하나 놔줘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얘기하고, 야, 우리 아들이 장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장관 좀 앉혀줘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스맨으로 광종이 8년이나 그 짓을 하게 됩니다. 8년 동안이나 광종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호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좋게 말하면 아유 사람 좋네, 마음에 드는 왕이네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쓰는 흔히 말하는 호구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8년 동안 안심을 지켜놓은 광종은 칼을 꺼내 들기 시작해요. 왕권 강화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시행한 정책들 한번 볼게요. 자, 왕권 강화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 따톡이라고 한 거 있죠. 카톡창으로 구성을 해서 호족과 광종 사이에 대화를 재구성해 봤습니다. 일단 8년 동안이나 호족들이 하자고 하는 걸 다 했기 때문에 나라에는 재정이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라 재정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나라의 재정은 뭘로 마련이 돼요? 세금. 세금을 내는 계층은 누구지? 귀족은 면제받고 노비는 물건이니까 세금을 안 내니까 평민이 많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볼게요. 광종이 얘기하는 거죠. 호족 형님들 아직까지 돈을 너무 펑펑 써서 재정이 부족해졌어요. 아무래도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줘서 평민으로 만들어서 세금을 내게 해야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불법으로 평민이 노비가 많이 됐을까? 우리가 지금도 사채를 잘못 쓰면 신체를 저당 잡히는 것처럼 예전에도 호족들이, 그 지방의 실세들이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 평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노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평민이었는데. 그럼 노비가 많아지니까 세금은 안 거치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지. 그럼 호족이 얘기하겠죠. 순순히 이걸 듣지는 않아요, 당연히. 아니, 노비 만드는 게 어디 하루 이틀 일이야? 이걸 해방시키는 건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떡해? 더 이상은 국가 재정에 구멍이 나서 어쩔 수 없어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은 풀어줍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호족이 생각하는 거죠. 야, 그래 어쩔 수 없지. 광종이 또 딴 생각할 애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제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제도가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어떤 거예요? 노비를 제대로 분별해서 보고 검사해서
원래 평민이었던 자는 풀어주자. 노비안건법이죠. 왕권 강화의 첫 번째 정책이 바로 노비안건법입니다. 자, 이 노비안건법이 통과가 된 거는 호족들에게는 엄청난 악재였어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노비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단순하게 일만 거들어주는 경제적인 재산의 측면이 아니라 더 나아가선 어때요? 만약에 호족이 반란을 일으키면 군인으로 쓸 수 있는 존재들이죠. 이제 호족들은 자신을 지켜줄 군사적인 기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광종은 그냥 폭주 기관차입니다. 왕권 강화를 위한 엄청난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데요. 이제부터는 광종이 생각하는 거죠. 이제 내 라인을 좀 키워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왕라인의 인재를 양성해내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시험으로 사람을 뽑는데요. 과거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광종 때 도입이 됐어요. 실력파 외국인인 쌍기를 등용해서 과거제를 도입을 하니까 호족들은 눈이 뒤집어지겠죠. 그 전까지는 그냥 호족들끼리 짝짝꿍 해가지고서 중앙정계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시험을 봐야 된대요. 서로 간에 이제 불만이 막 이렇게 쌓여갈 때 여기에 정점을 찍는 개혁을 또 추진합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면 관리 등급을 쫙 나누고 관리 등급 따라서 옷 색깔도 나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공복제정이라고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성적에 따라서 입고 다니는 옷의 재질과 색깔이 결정이 된다면 우린 딱 누구를 봤을 때 쟤는 성적이 몇 등급이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 권력의 시각화. 이걸 왜 했을까? 모든 권력의 정점에는 광종, 자기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해가지? 자, 이렇게 되니까 호족이 너무 당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도 그러더라고. 청소년 드라마 보면 항상 나오잖아. 정체성을 찾는 청소년 드라마에 한 명이 방황하면 친구가 막 자꾸서 너 이 자식 요즘 왜 이래? 너답지 않게? 이러면은 뿌리치면서 나다운 게 뭔데? 항상 나오잖아. 똑같아. 광종한테 얘기하는 거야. 왜 이래 광종? 너 이런 아이 아니었잖아. 너 굉장히 착한 아이였잖아. 왜 이래? 라고 하면 광종이 이게 나야. 이게 내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왕권 강화를 하는 거지. 자, 이때 반발했던 호족들에게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숙청기가 이어지게 되고 실제로 아버지 왕건 때 나라를 세우는데 공신으로 책봉된 사람들 숫자가 3,200명이었어요. 그런데 광종 말년까지 목숨을 부지한 사람이 40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피바람이 불었고 실제로 감옥에 사람이 차고 넘쳐서 감옥을 더 지어야 되는 임시 감옥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대요. 자,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광종대의 왕권 강화 정책이요. 자, 요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시대, 상황, 개인 요소를 파악하고 결과값을 뽑아내면 이 법들이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의미 있고 기억하기 쉬운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세요.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부인이 많은 왕은요. 여러분들 예상하다시피 1위는 고려 태조 29명입니다. 그림 보세요. 얼마나 지금 질투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질투심은 정말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여서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심지어 나 말고 다른 여자가 28명이나 있다니. 2위는 또 고려시대네요. 현종이 13명이고 3위는 조선 태종과 조선 성종이에요. 자, 이렇게 인물에 대한 감정이입을 배웠고요. 두 번째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역사 공부할 때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 나무가 아닌 숲을 보라. 역사라고 하는 건 정말 거대한 산과 같아요. 히말라야 산과 같아요. 우리가 등산을 갈 때 맨몸으로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럼 그냥 산에서 미아가 되고 굶어 죽기 십상이잖아. 어떻게 해요? 산에 가기 전에 산의 지형도를 알고 중요한 지형지물의 위치를 알고 지도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처럼 역사가 그래요. 너무나 거대한 숲인데 우리가 발을 잘못 디디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이 아니라 숲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놀이동산 가가지고 우리가 놀이기구 타기 전에 맵을 보는 것처럼 전체를 보고 조금 더 나눠서 시대를 보고 시대 안에서 시기 구분을 하면은 너무나 쉽게 역사가 풀릴 거예요.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나무가 아닌 숲을 보라. 요 내용을 선생님 할 때 항상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성을 볼 때 어디를 보세요? 자, 감춰져 있죠.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입니다. 선생님은 이 실루엣만 보고도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성을 볼 때 얼굴을 보는 사람도 있고 난 성격만 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맨 처음에 볼 때 얼굴이 보이니까 얼굴을 보게 되면 나 얼굴 중에서도 나는 어디를 봐 라고 꼭 얘기를 해요. 선생님도 실제로 있어요. 선생님은 누군가를 볼 때 치아를 봐요.
선생님도 모르게 치열이 고른가 깨끗한가 요거를 확인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얘기를 할 때 나는 그 사람의 코를 봐, 눈을 봐, 입을 봐 라고 하지만 실은 하나만 봐서는 그 부분만 봐서는 절대 어떠한 느낌이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말한 거 전체를 파악해야 돼요. 전체적인 조화. 박부검이네요. 전체적인 조화를 보고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지 전체의 흐름이 잡히는 거예요. 남학생들이 아쉬워할까 봐 한 명 더. 이것만 보고 맞춘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입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코를 보는 사람도 있고 눈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전체를 봤을 때 우리의 사랑스러운 수지가 나오듯이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 숲속에서 다시 중요한 지형 지물을 표시하는 연습들을 하면서 역사 공부를 하면 훨씬 쉬워져요. 자, 어떻게 할 거냐. 곤충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곤충을 전체를 보고 그 곤충을 나눠도 보고 아주 세분화해 보기도 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벌레다. 우리 역사에서 전체를 훑어본다는 건 우리 교과서 속에 등장한 나라 이름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거. 내가 공부할 범위가 구석기부터 광복 이후 현대사까지구나. 그 안에는 신석기, 청동기, 삼국시대 이런 나라들이 있었구나. 외우지 말고 그냥 전반적 흐름을 한번 봐요. 그런 다음에 시대를 구분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곤충을 머리, 가슴, 배로 나누듯이 거칠게 비슷한 속성을 가진 시대끼리 묶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리가 돼요. 선사,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하죠.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오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각 시기 안에서니까 고려라고 하면 고려라고 하는 시대 안에서의 시기 구분이 시험 공부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입니다. 자, 이 시기 구분을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다음에서 알려드릴게요. 예시로 선생님이 고려를 뽑아왔어요. 고려 왕조 500년, 500년의 태조 왕건부터 쭉쭉쭉쭉 공부해 나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는 이 왕은 지금 내가 왜 공부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무의미한 공부를 안 하고 단순 암기의 공부를 안 하려면 시기 구분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큰 흐름을 보고 작은 나무를 살펴보는 거죠. 자, 큰 흐름으로 쪼개볼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죠. 고려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전기랑 후기로 나뉘어. 무슨 사건? 무신정변.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다. 자, 요게 일반적인 방식인데요. 더 잘게 나눌수록 그 시대적 속성이 보이고 그 시대적 속성이 보이면 거기에 맞춰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내용이 나와요. 실제로 그걸 선생님이 연결해 주고요. 선생님이 여기서 더 쪼개볼게요. 전기에도 정말 초창기가 있고 시간 좀 지난 중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를 다시 초기와 중기로 나눌 수 있고 무신정변 이후에 무신들이 권력을 잡은 시기가 있겠죠. 이때 우리나라에는 누가 쳐들어왔냐면 칭기즈칸 통합했던 몽골족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원간섭기가 있고 원나라도 영원하진 않죠. 원나라가 망해갈 때쯤에 고려 말기가 진행이 됩니다. 고려 말기까지. 자,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한데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더 나눠볼 거예요. 고려 시기를 관통하는 키워드. 이 시기를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는 눈은 지배층입니다. 각 시기별 지배층을 정리하면요. 놀랍게도 그 지배층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단순 암기로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항까지 정리가 돼요. 해볼게요. 고려의 가장 초창기의 지배 세력은 고려를 건국한 세력이겠죠. 누구예요? 호족 지배기. 자, 호족들은 원래 처음에는 어떤 세력이었어요? 개혁적이죠. 나라를 이제 썩었던 나라를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만든 사람이니까 개혁적인 성향이에요. 근데 사람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호족들도 자기가 중앙에 올라오니까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절대 지방에서 농사 짓는 분들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선생님 아버지도 얘기했잖아. 선생님 아버지 강화도에서 고추 농사 지으신다고. 예를 들어서 강화도에 고추 대농장 주인이었어. 원래는. 통일신라 말기에는. 근데 나라가 너무 썩어가지고서 다 뒤집고 엎어서 올라와서 이 나라의 개국 공신이 된 거야.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요즘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기준을 강남에 살고 연봉이 1억이 넘고 또 뭐 있을까?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치면 이 시기에 호족들이 지방 세력에서 중앙의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 이걸 놓치지 않고 싶고
심지어는 이 권력을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호족들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세습하면서 자식들한테 물려줘서 특정 집단이 형성이 돼. 우리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귀족이라고 하는 거야. 그 귀족들이 특정 가문이 무리를 이뤘다라고 해서 문벌귀족기가 형성이 되는 거지. 근데 이 문벌귀족들이 마르고 닳도록 해먹으니까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무신들이 권력을 잡건해서 이 무인들이 권력을 잡는 지배층인 시기가 오게 되고, 자, 원나라 간섭기에는 원나라의 아부하는 세력들이 권력을 잡겠죠. 친원파, 다른 말로 권문세족이라고 부르는 세력이 권력을 잡다가 나중에는 이들을 비판하면서 글 좀 읽는다는 선비들, 새롭게 진출한 사대부가 진출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지배층의 성향에 따라서 문화가 나뉘게 됩니다. 실제로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지금 가장 소중하잖아. 대중가요도 듣고 영화도 보고 굉장히 중요한데도 막상 역사 속에서 문화를 공부할 때는 모든 파트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워해. 배을림 기둥,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거 하나하나가 뭔가 의미가 없이 다 외워야 되는 존재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런 건데, 만약에 이렇게 시기를 구분하고 이 속성에 맞춰서 파악을 해보면은 우리가 외우지 않고도 그 문화재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호족 지배기에는요, 대표적인 유물이 이거예요.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여기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2017 수능 필수 한국사에서도 이런 것들의 이름이 중요한 시험이 아닙니다. 자,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불상의 대표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얼굴이 굉장히 어때요? 이걸 잘생긴 느낌의 약간 대중적인 취향은 아닌 거지. 얼굴도 되게 크고 비례가 맞지 않고 굉장히 좋은 말로 표현하면 개성적이야. 매력 있어. 개성적이게 생긴 불상이, 거대한 불상이 만들어지게 돼요. 엄청 커요, 이 불상. 그럼 이게 왜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지를 생각을 하라는 거죠. 호족들이 어떤 세력들이에요? 지방의 대토지 소유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주름 잡고 있는 마을의 어귀의 맨 앞에 자기를 닮은 얼굴의 불상을 세워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기랑 다르게 고려의 전기의 초기의 호족 지배기에는 얼굴이 해당 지역의 호족들을 담은 굉장히 개성적인 불상들이 세워지는 거죠. 이해 갔어요? 문벌귀족기에는 어떤 것들이 유행할까? 귀족들이 가장 원하는 거. 요즘으로 치면 재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서민들과 구분되는 거.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 가방은 이미 재벌들은 쓰지 않는다고 하잖아. 이름도 모르는 것 정도를 우리가 모르는 이름 모르는 것 정도를 들어야지 명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문벌귀족들도 평민들과 섞이는 걸 싫어했어요. 이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당시에는 뭐였냐면 하루에 차를 3번 정도 마시면 최상위층이었대요. 문벌귀족들. 선생님, 그러면 찻잎이 아니지. 찻잎은 농민이 말려가지고서 팔았겠죠. 뭐가 유행했을까? 그걸 담아내는 화려한 도자기. 그래서 시기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 청자가 문벌귀족께 나오는 거야. 의미를 생각을 하라고. 심지어 여러분들 강철의 연금술사 봤어요? 우리 만화책도 막 나오고 연금술에 대해서 나오면 항상 서양에서의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서양에서 금과 은을 만들어내기 위한 활동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동양에서도 연금술이 굉장한 수준으로 발전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서양은 금과 은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면 우리나라 중국에서는 옥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가장 완벽한 형태로 옥색을 만들어낸 게 고려 청자예요. 굉장히 화려하고 귀족적인 고려 중기 문벌귀족기에 나올 수 있는 거지. 이해가 가시죠? 문화도 이렇게 의미화될 수 있다고. 자, 무신집권기에는 누가 쳐들어왔다 그랬지? 몽골족이. 근데 몽골족은 겁나 잘 싸워. 그래서 우리가 두들겨 맞기만 했어. 그럼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야, 우리나라도 진짜 잘 나가던 때가 있었는데, 야, 우리도 진짜 잘 싸웠었어. 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자, 우리 역사 속에서 몽골족에 이렇게 시달리면서 야, 우리도 정말 잘 싸웠던 적이 있었어 할 때 나올 수 있는 나라는 안타깝게도 한 나라밖에 없잖아. 우리가 항상 배그민족이고 평화를 사랑하고 이런 민족이라는 이미지 외에도 굉장히 진취적이고 막 영토로 확장했던 시기. 그치, 고구려. 무신집권기에는 역사서가 쓰여져도 역사서의 주인공이 누굴까? 고구려의 시조, 주몽. 주몽의 이름은 동명왕이어서 이때 유명한 역사서가 동명왕편인 거야. 그냥
무신집권기 나온 역사서 동명왕편 이렇게 외우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원나라 간섭기는 더 심하겠네. 거의 전근대판 일제강점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 우리의 자주성이 너무 훼손이 됐단 말이야. 민족적인 자주성과 정체성이 훼손이 되니까 이 시기에는 고구려 주목만으로는 부족하죠. 우리가 지금이야 같은 한국인으로 살지만 이 고려 때 말기 이전까지만 해도 만약에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소개팅 같은 거 하고 미팅 같은 거 하잖아. 그러면 어느 출신이야 어디 출신이야 라고 얘기하면 아 나 고구려 사람이야. 아 저 백제 출신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던 시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각기 다른 나라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가 이때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합쳐야지.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우리 민족의 기원 누구밖에 없지? 단군.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최초로 역사서에서 단군이 등장한 시기가 바로 원나라 간섭기예요. 왜?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거든. 원나라 간섭기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삼국유사에서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봐서 고려라고 하는 시기를 하나하나 자르지 않고 전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지배층으로 시기를 묶어서 구분을 하고 그 시기와 지배층의 성향에 맞춰서 문화를 보면은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실제 문제 적용을 해볼게요. 한능검 고급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1급을 위한 문제, 기출문제인데 가히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서 나온 게 뭐냐면 고려 후기 역사서의 편찬인데 대표적인 역사서가 주몽에 대한 거, 삼국유사, 단군에 대한 거래. 역사 서술의 공통점은 뭘까? 우리도 잘 나가던 때, 자주성이 있었던 때, 우리의 고유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죠. 정답이 뭐였을까? 요거예요. 민족의 자주의식 반영. 이 문제가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을 보고 보면은 쉬운데 역사서를 달달 외우기만 했던 사람들한테는 요 답을 골라낼 수가 없었던 거겠지.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 그 숲 안에서도 비슷한 속성을 가진 시기끼리 묶어서 그 시기별 속성을 정리해두면 너무나 쉽습니다. 세 번째, 왕의 이름에 주목하세요. 우리가 근현대가 아닌 전근대는 모두 다 왕들 중심의 정치사를 배우는데 왕들의 업적을 알아야 되잖아. 앞에서 얘기한 감정이입 방법으로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 중요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야. 왜냐? 왕이 살아있을 때는 왕에게 붙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민왕 이런 이름을 붙이질 않아요.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왕의 업적과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역으로 그 왕의 이름의 법칙을 알면은 그 왕이 뭐 한 왕인지를 알 수 있는 거지. 대표적으로 쉬운 것부터 가봅시다. 광개토대왕. 어떤 한자예요? 넓을광 열닥에 흑토자. 넓은 영토를 개척한 왕. 어디까지 넓혔을까? 만주, 숙신, 동부여를 정복했대요. 안 와닿죠? 지도로 보면은 이렇게 넓은 영토를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을 법한 만주의 넓은 영토를 개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시호, 죽고 난 다음에 붙여진 이름이 광개토대왕인 거예요. 광개토대왕 하면은 이미지가 우리가 그림도 이렇게 남아서 수염이 되게 많고 뭔가 상남자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기가 쉽지만 실제로 광개토대왕이 만주 정복하고 백제 정복하고 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만주 정복했을 때는 왕이 오르고 난 직후에 갔기 때문에 18살이었고 백제까지 완전 정리해가서 그냥 완전 이제 한반도에 주도권을 잡았을 때는 23살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리죠. 역사 속에서 원래 10대, 20대 초반은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역사를 뒤바꿀 수 있는 왕. 나이. 진흥왕도 20살 때 한강을 차지했으니까. 여러분들 상식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4.19 혁명에서 마산항쟁에서 사망하게 되면서 이 4.19 혁명에 불씨를 지핀 사람이 있어요. 김주열군. 몇 살이었을까? 17세. 그거 아세요? 3.1운동 이후 우리 민족의 최대 만세운동이 뭐였죠? 광주학생 항일운동. 여기에서 정말 용감하게 일본 학생이랑 딱 싸웠던 그 이후에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박준채 군의 나이는 15살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더 분발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가지세요. 자,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 같은 경우에도 이름이 특징적인 게 있죠. 목숨이 긴 왕. 얼마나 길게 살았을까? 데이터를 한번 보면 평균 수명을 한번 추정을 해보면 선생님 최근 데이터 못 봤고 2011년에는 사람이 80세까지 살 수 있대요. 2050년이 딱 예상 수명이 100세가 된대요. 조선시대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35세가 선생님 막 가까워지고 있어. 35세가 평균 수명. 고려는 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가 이제 좀 편중된 데이터예요. 귀족들은 당연히 더 오래 살았겠지. 이 양질의 음식을 먹고 의학적인 치료를 받았을 테니까 39.7세. 그럼 장수왕에게 장수했다는 타이틀이 붙여졌던 고구려 때는 몇 살이었을까? 23에서 25밖에 안 돼. 선생님이 이미 죽었고 여러분들은 가까워져 오고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시대 때 장수왕은 몇 살까지 살았길래 이 이름이 붙었을까? 98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엄청나죠? 장수왕. 그럼 좀 더 우리가 경향성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이름으로 보면 무왕이 있어요. 싸울 무자가 들어간 왕은 대표적으로, 보편적으로 영토확장, 정복전쟁을 많이 했던 왕이고, 발해 무왕은 최고 강대국이었던 당나라의 선빵을 날렸던 왕이에요. 당나라를 먼저 공격한 왕. 그래서 이름이 무왕이에요. 자, 왕으로 끝나지 않고 조나 종으로 끝나는 왕의 명칭도 있습니다. 이런 걸 묘호라고 하는데 묘지에 붙인 이름이에요. 구분해 두실 필요 없이 표현 방식만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나 종으로 끝남에 있어서 태조로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선생님이 받았던 질문이에요. 선생님, 고려에도 태조가 있고 조선에도 태조가 있대. 선생님, 고려에도 성종이 있는데 조선에도 성종이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 실은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지. 태조라고 하는 거는 특정 인물 딱 한 명한테만 붙이는 말이 아니라 나라를 개국한 왕에게 붙이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려 태조 왕건도 있고 조선 태조 이성계도 있는 거지. 성종도 마찬가지예요. 일월성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일은 나라 초창기에 체제를 정비한 왕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초기 체제 정비를 끝낸 왕은 모두 누굴까? 성종. 그래서 우리가 성종을 배우고 난 다음에 누구를 배우는 거야? 뭐를 배우는 거야? 중앙, 삼성육부, 지방행정제도, 과거제도, 체제 정비한 내용을 배우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왕을 들어가는 거지. 자, 성종은 초기 체제 정비를 완성한 왕으로 관련돼서 고려에도 있고 조선에도 있습니다. 실제 문제 풀어볼게요. 적용이 되는지. 한능검 중급 문제예요. 밑줄 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밑줄이 안 그어져 있지. 이 왕의 여기에다 밑줄 긋고 왕의 이름이 무예래. 무왕이야. 고왕 대조영의 아들이었다. 이난이라는 연호를 쓰고 영토를 개척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흑수가 당과 더불어 앞뒤로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다. 그래서 흑수를 치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싸울 무자가 들어간 정복 왕조의 모습을, 정복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답이 이거였어요. 장문으로 하여금 산둥 지방을 공격하게 하였다. 이름만 보고도 정답을 유출을 해낼 수가 있죠. 자, 왕의 업적. 왕의 이름을 통해서 역으로 유출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법흥왕은 뭐 한 사람일까? 법을 정비한 왕? 법을 정비하기도 했는데 이 법이 불법 법자예요. 불교를 공인한 왕. 그래서 이런 법칙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팁. 다음 팁은요. 정말 중요한 팁이죠. 근현대사 공부할 때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이유는 이거잖아요. 조약, 개혁, 정강. 너무 많은 조약과 너무 많은 개혁안이 나오는데 내용이 심지어 다 비슷비슷하지. 그것 때문에 근현대사를 아예 통째로 포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이 조약과 개혁 정강은 여러분들이 집착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이 조약과 개혁 정강을 만든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면 핵심이 잡혀. 실제로 시험 문제도 거기서 나오고. 보자. 대표적으로 근현대사에서 나오는 첫 번째 개혁안. 갑신정변에서 14개조 개혁요강 쭉 읽어보세요. 머리가 핑핑 돌지. 대원군을 귀국하격, 문벌 폐지, 지조법, 환상미, 규장각 폐지 등등등등이 나오는데 핵심적인 이런 거예요. 내용에 집중하면 안 돼.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는 수밖에 없어. 그럼 선생님 뭐를 보라 그랬지? 14개조 개혁 요강과 갑신정변을 일으킨 세력, 사람들의 속성을 보는 거야.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당시 참가자들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치면 서울, 강남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있는 집 자식들, 부자야. 거기다 젊어. 평균 연령이 20대 후반이었고 심지어 이들은 유학도 다녀오고 급진적인 성향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사는 집 유학파 젊은이들. 그런 이들이 뭔가 우리나라가 후진적인 것 같아. 바꿔보고 싶어서 일으킨
개혁이 갑신정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만이 할 수 있는 생각과 이들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개혁 안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정말 핵심적인 내용에 잘 보세요. 자, 이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필요한 개혁안을 얘기했지만 결정적으로 이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여기 드러나요.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겠지. 이들은 농민들을 위해서 이 개혁안을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개혁안이 아닌 게 있어요. 찾아보세요. 바로 여기. 전국의 지조법을 개혁할 것. 지조법은 토지와 관련된 세금 제도를 개혁을 하는 거예요. 당시 세금 제도 개혁안 당연히 필요하지. 그런데 농민들이 원했던 건 뭐였을까? 있는 집 자제들이 생각한 게 아니라 농민들이 원했던 건 세금 제도 개혁이 아니라 작더라도 내 땅을 갖는 거였어. 분배에 대한 생각이지. 근데 갑신정변을 일으킨 사람들은 급진적 엘리트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못 살아본 적이 없는 있는 집 자식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진짜 농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동학농민운동 개혁안 볼까? 동학농민운동 패전개혁안에서 농민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개혁안을 찾아보세요. 갑신정변과 비교해서. 이거지. 토지는 균등 분배하라. 놀랍게도 실제 시험 포인트는 여기예요. 갑신정변에서는 항상 지조법이 나오고 동학농민운동임을 알려주는 핵심 개혁안으로는 항상 토지 균등 분배가 나와. 시험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 공부도 이렇게 하는 거야. 조약의 내용을 이걸 달달달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 흐름과 핵심을 잡는 거야. 자, 다음으로 근현대사는 연도가 아닌 스토리에 주목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마지막 팁입니다. 근현대사를 특히나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선생님이 역사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 한국사를 두 개로 쪼개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와 가까운 이 두 개를 묶어서 근현대와 근현대 이전에 전근대가 있어. 자, 전근대는 기점을 잡기로는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구석기부터 쭉 와서는 선생님은 흥선대원군 등장 이전까지를 잡아요. 조선 말기까지. 요때는 왕조 중심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이렇게 딱 나뉘어. 보통 역사를 이끌어 나간 사람이 이 시기 전근대는 고려시대의 왕들, 조선시대의 왕들이기 때문에 정치사를 먼저 쫙 공부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경제, 사회, 문화를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근데 근현대는 그렇게 공부가 안 돼. 전근대는 2000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시간을 공부하고 분야를 나누지만 근현대사는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기간은 137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게 전근대 50%, 근현대 50%가 나오는데 앞에는 2000년에서 나오고 여기는 137년에서 나오니까 시간적 간격이 얼마나 촘촘할 거야. 여기를 앞에랑 똑같이 분절적으로 공부해서는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현대사는 철저하게 흐름과 스토리 중심으로 봐야 돼요. 왜냐? 시간적 간격이 막 촘촘해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이 원인이 되겠지. 그 다음 사건은 이걸 원인으로 해서 결과가 일어날 텐데 다시 시간적 간격이 너무 촘촘하기 때문에 이건 다시 후속 사건의 원인이 돼. 이렇게 해서 시계 톱니바퀴가 물리듯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를 알면은 외우지 않고도 끝까지 엮어나갈 수 있는 게 근현대야. 그래서 근현대를 쉽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스토리 파악이 잘 되는 학생들. 근데 이게 안 되는 학생들은 인과관계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돼 있거나 중간이 빠져있는 학생들이지. 요것만 잡으면 돼요. 선생님, 근데 어떻게 스토리로 이해해요? 얼마나 복잡한데? 엄청 쉬워요. 해볼까?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를 일부러 골라왔어요. 가장 어려운 파트. 우리나라 근현대사 시기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계에 관심을 받았던 적이 많지 않았는데 굉장히 짜증이 나게도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렸던 두 나라가 있죠. 중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이 원치 않는데 우리를 두고서 싸워. 삼각관계, 불편한 삼각관계. 그게 청일전쟁이었죠. 자, 청일전쟁은 전 세계의 관심사였어요. 왜냐? 당시에 다른 나라들도 다 청나라를 먹고 싶었거든. 다른 서양의 열강들도. 근데 우리가 딱 어떤 사람 보면 덩치 되게 크면 싸움 잘할 것 같이 느껴지는 것처럼 중국은 너무나 이 크기가 크니까 함부로 전면전을 나서지 못했어요. 1, 2차 아편전쟁 모두 전면전이 아니었어요. 영국도 전면전을 벌이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칸 나타나기 시작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청나라랑 싸운대. 전 세계에서 바로 속보로 기사가 막 퍼져나갔어요. 누가 당연히 판돈은 어디에 걸었을까? 청나라에. 근대 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거지.
신예 일본이 이기고 난 다음에 파격적으로 청나라의 금싸라기 땅을 가져가요. 거기가 지금은 교육과정 용어가 바뀌어서 랴오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건 요동반도지. 여기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요동반도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가져가요. 그런데 이번 조선에 대한 지배권이 아니라 요동 지역은 일본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노리고 있었어요. 특히 어디?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서 남하하고 있던 러시아. 러시아가 친한 친구들, 나라들을 끌어모은 거야.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여서 일본을 압박해요. 야, 돌려줘, 요동반도 중국한테. 뭐 이웃나라끼리 싸우고 그래 라고 하면서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 나라가 간섭을 했다고 해서 이걸 삼국 간섭이라고 해요. 일본은 처음으로 육지로 진출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죠. 3대 1이니까 아무리도 못 싸우잖아. 선생님 물어봤어요. 싸움 정말 잘하는 남학생한테 몇 대 몇까지 싸울 수 있냐고. 정말 쓸모없는 질문이지만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딱 3대 1, 2명 넘어가면 힘들대. 그렇게 싸움을 잘해도. 3명이면. 3대 1, 초강대국이 일본에게 압박을 주니까 요동을 다시 돌려줘요. 요동을 돌려. 이 화살표 좀 더 올라가야 돼요. 선생님 잘못 설정. 요동 반도를 잃게 됩니다. 이걸 본 당시 조선의 지배층 고종과 명성황후는 눈이 두 번이 뒤집혔어요. 첫 번째 딱 놀랐을 때는 우리가 아직까지 큰 나라라고 섬겨왔던 중국이 막 무시하고 문화 전파해주고 이랬던 일본한테 진 걸 봤을 때, 여기에서 처음 발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됐다가, 두 번째는 근데 일본이 제일 센 줄 알고 이제 우리는 일본한테 붙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본이 러시아한테 졌을 때, 굴복해서 요동반도를 다시 돌려줬을 때 눈이 돌아간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생각을 한 거지. 우리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잡아야 된다. 칠러 정책을 펼쳐요. 자, 칠러 정책을 펼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이 두 가지를 얻었는데 요동반도는 이미 날아가고 조선에 대한 지배권마저 러시아한테 뺏길 것 같으니까 강수를 두죠. 한 나라의 남자 왕을 죽일 순 없으니까 왕비를 죽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칠러 정책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누가 제일 지금 겁이 날까? 마누라가 죽었는데 고종이겠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주 비밀스럽게 가마를 타고 처소로 옮겨요. 이거를 역사 용어로 러시아 공사관, 아관, 처소로 옮긴다, 파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관 파천했어. 문제는 그럼 나라의 자주성이 땅에 떨어지겠지. 지금 대통령이 자기의 이런 상황이 위협을 받는다 그래서 미국 공사관으로 들어와서 안 나와. 우리나라의 국가의 위신이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고종한테 다시 돌아오라, 황궁하라고 요구를 했던 단체가 독립협회예요. 독립성을 세우자. 독립문 세우기 운동도 하고. 그래서 고종이 돌아와서 세운 나라가 황제임을 선포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한 거고,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개혁을 추진했던 것이 황무개혁이에요. 여러분들이 근현대사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도 스토리로 다 정리가 되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범위 그 이상도 그 이하에서도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자, 이렇게 스토리로 잡으면 됩니다. 하나가 원인이 되면 그 뒤에가 결과가 되기 때문에 톱니바퀴에서 하나가 빠지면 당연히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근현대사는 전근대사랑 다르게 파트를 나누지 않고 요 흐름, 유기적인 흐름을 유지하면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팁은 모두 끝났고요. 하나씩 짚어보면서 생각해보세요. 인물에 대해서, 특히나 왕의 어떤 제도나 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그 인물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하셔야 되고요. 이 감정이입을 할 때 핵심은 그 시대적 상황,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 개인적인 요소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먼저 보셔서 전체를 보고 시대를 나누고 시기 구분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했고요. 왕의 이름 속에도 그 왕의 업적과 관련된 힌트들이 있었어요. 조약, 개혁, 정강은 내용 외울 필요 없이 그것을 만든 사람의 속성을 파악하면 핵심 내용을 잡을 수가 있고, 근현대사는 연도가 아니라 전체 흐름, 스토리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쭉 선생님의 꿀팁은 끝났고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선생님과 다른 강의에서 만나요. 수고 많으셨어요.